전주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 몸은 작은 수술 후유증으로 여전히 무거웠다. 아들 진혼의 아파트 현관에 섰다.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삑삑 경고음만이 텅 빈 복도를 채웠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혹시 번호를 바꿨나?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이내 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연의 퉁명스러운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니, 이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 좀 해주세요. 비밀번호도 바꿨는데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차갑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들었던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나는 겨우 작은 수술을 마친 참이었다. 몸의 통증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내가 이곳에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는 걸까?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온전히 바쳤던 내 삶이 이제는 그들의 일상의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린 걸까? 그 순간 나는 어쩌면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그들의 삶에 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목구멍이 메이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마 그들 앞에서 흘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서울의 낯선 아파트 방에 홀로 앉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방금 전 현관에서 마주했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아들의 무심한 뒷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겨우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 나왔다. 그제야 비로소 내 삶이 오롯이 아들 진호를 위해 바쳐졌음을,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이 이제는 무색해졌음을 아프게 깨달았다. 내 젊음은 온통 진호의 웃음과 눈물로 채워져 있었다. 28, 핏덩이 같은 아들을 품에 안고 홀로 세상에 남겨졌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나는 절망했지만 어린 진호의 해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았다. 진호의 작은 손을 잡고 시장을 헤매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새우잠을 잤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진호의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넣어주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전주 한옥마을의 작은 한복집을 열었다. 고운 실크천을 만지고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나는 내 아들의 미래를 한 땀 한 땀 수놓는 심정이었다. 화려한 금박 장식과 섬세한 자수가 놓인 한복 한 벌이 완성될 때마다 꼬박꼬박 모이는 돈은 진호가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위한 사치스러운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넉넉하고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아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리고 수연이를 만나 결혼을 앞두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기로 결심했다. 내 평생의 염원이자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내 모든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전주에서 평생을 모으고 아껴왔던 돈이었다. 주름진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뿌듯한 엄마였다. 아파트를 사주고 나니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지만 어미 마음이 어디 그런가. 결혼 후에도 틈만 나면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진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가고 갓 태어난 손주 민재를 돌보고 며느리의 살림을 거들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쑤셔도 민재의 맑은 웃음소리 한 번이면 세상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어머니, 힘들게 뭐하러 자꾸 오세요. 라는 진호의 말도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아. 라고 웃어 넘기곤 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내게는 오직 그것만이 삶의 이유였다. 작은 수술 후 아직 아물지 않은 배를 움켜쥐고 새벽 첫 차를 탄 이유도, 큼지막한 김치통과 온갖 반찬을 꾸역꾸역 싸 들고 온 이유도 오직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였다. 특히 민재가 얼마 전부터 감기가 심하다는 소식에 마음이 쓰여 잠을 설쳤다. 며느리 수연의 말처럼 내가 미리 전화라도 한 통 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어미가 자식 집에 오는데 그런 격식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게는 낯설고 서글펐다. 현관문 앞에서 마주한 낯선 비밀번호와 수연의 싸늘한 눈빛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미리 전화 좀 해주세요, 어머니. 그 말은 단순히 방문 규칙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니 허락 없이는 넘어올 수 없는 경계가 생겼다고 선언하는 듯했다. 내가 아파트를 사주며 그렸던 행복한 가족의 그림은 산산조각 났다.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아든 진단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의사의 무미건조한 설명은 그저 글자일 뿐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심장을 짓누르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아들을 위해 젊음과 건강을 송두리째 바친 대가가 고작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다니. 나는 그저 사랑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내 사랑이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아팠다. 그 순간 가장 아팠던 것은 진호의 반응이었다. 며느리가 내뱉는 차가운 말들 속에서도 그는 그저 벽에 기대어 서 있을 뿐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라는 흔한 말 한마디 없이 그는 눈을 내리깔고 우리의 대화를 회피했다. 어렸을 적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밤새도록 내 손을 잡고 걱정하던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사랑하는 아들의 눈에서 내가 느낀 것은 걱정이나 염려가 아닌 귀찮음과 난처함이었다. 내가 그를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제는 그에게도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잔인한 진실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의 무관심은 수연의 날 선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날 내 생애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낯선 아파트 방에 홀로 앉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메마른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듯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내가 이들에게 어떤 존재였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답 없는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내 삶의 전부였던 그들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날 밤부터 며칠 밤낮을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잊으려 애써도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과 진호의 무심한 뒷모습이 자꾸만 나를 덮쳐왔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 젊음과 건강, 그리고 평생을 바친 내 모든 사랑이 그들에게는 이제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잔인한 현실이 목을 조여왔다. 아파트를 사주던 그날의 행복했던 기억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 아파트가, 이 서울의 작은 공간이 내게는 사랑의 증표이자 아들을 향한 내 모든 염원이었는데 이제는 나와 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우는 차가운 경계가 되어버렸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규가 내 안에서 터져 나왔다. 그들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 이대로 시들어 죽을 수는 없었다. 문득 내 평생을 걸고 마련했던 이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너무도 불경스러운 생각이었다. 어떻게 아들을 위해 마련한 집을 되팔 수 있단 말인가. 죄책감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이 모든 짐과 연결고리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도 피어났다. 그것은 나를 올가매던 쇠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손에서 놓아버리면 나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나에게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삶의 모든 가치관을 부정하는 일과 같았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그래도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뎌야 할 것 같다는 오래된 관념이 내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잠든 민재의 얼굴을 볼 때면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이러면 손주에게 너무 잔인한 할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나를 괴롭히던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이 다시 떠오르면 단단히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먼저 나를 지켜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였다.
결심이 섰다. 무겁고도 아픈 결심이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파트를 내놓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놀란 듯 몇 번이고 되물었다. 어머님, 진심이세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결정의 무거움을 다시금 일깨웠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하고 중개인과 만나 가격을 논의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졌다. 내 평생의 노고가 담긴 이 집이 이제는 내게서 완전히 분리되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찢어지는 듯 아픈 일이었다. 마침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받은 날, 내 통장에는 내가 평생 보지도 못했던 거액의 숫자가 찍혔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내 삶의 한 시대가 끝났다는 슬픔, 그리고 내가 이토록 차갑고 아픈 결정을 해야만 했던 현실에 대한 비통함이었다. 동시에 왠지 모를 가벼움이 온몸을 감쌌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돈은 더 이상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온전히 나 촉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돈으로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 밤 나는 낯선 서울의 아파트가 아닌 전주 한옥마을의 익숙한 내 한복집 안방에서 홀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메마른 내 마음에 한 줄기 소나기 같았다. 흠뻑 젖고 나니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주 한옥마을의 내 한복집은 예전처럼 분주하지 않았다. 서울로 향하던 발걸음이 멈추고 나니 갑자기 찾아온 시간의 공백은 거대한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손님들의 한복 주문도 줄고 바느질할 필요도 없어졌다. 미싱 앞에 앉아 있어도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텅 빈 바느질대 위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면 나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내 젊음과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있던 이곳이 이제는 마치 나 자신처럼 덧없이 고요해진 것만 같았다. 나는 다시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상인 친구들이 나를 반겼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옥자씨, 요즘 얼굴이 좀 피었네. 서울 갈 일이 줄어서 그런가? 하며 농담을 던졌다. 떡집 아저씨는 따끈한 시루떡 한 조각을 건네며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얼굴빛이 달라졌어. 하고 물었다. 나는 그들의 말에 그저 희미하게 웃음 지을 뿐 서울에서의 일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소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말랐던 내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어 흘러들었다. 그들의 존재는 내가 완전히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정겨운 시장 골목을 거닐며 들려오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찐빵 냄새, 형형색색의 과일들이 쌓인 노점들을 보면서 나는 잊고 지냈던 일상의 온기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시장 어귀에 붙은 작은 벽보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주문화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서예 및 도예 강좌 수강생 모집. 나는 망설였다. 평생 바늘과 실만 잡고 살아온 내가 붓을 잡고 흙을 만진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문득 어쩌면 이곳에서 내가 찾던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난생 처음 문화센터 문을 두드렸다. 서예 교실에서 나는 운명처럼 인숙 씨를 만났다. 나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이는 그녀는 환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나는 어설픈 솜씨로 붓을 놀리다 먹물을 잔뜩 튀겼고 그녀는 그런 나를 보고 깔깔 웃으며 능숙하게 붙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 너무 힘주지 마세요. 글씨도 인생처럼 힘 빼야 자연스러워지는 법이랍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서예 기술을 넘어 내 삶을 관통하는 조언처럼 들렸다. 우리는 곧 친구가 되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김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인숙 씨는 나처럼 홀로 아이를 키운 것은 아니었지만 중년에 찾아온 상실감과 외로움에 공감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서울 아파트와 아들 이야기를 할 때도 비난 대신 조용히 귀 기울여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어머니가 아닌 촉자라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 다가와 주었다. 그녀는 내게 항상 옥자 씨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이제 옥자 씨를 위한 삶을 사셔야죠. 라고 말하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서예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면 도예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창조적인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차가운 흙덩이가 내 손길을 거쳐 따뜻한 그릇이 되고 투박한 컵이 되는 과정은 경이로웠다. 흙의 부드러운 감촉은 내 마음속 응어리진 감정들을 천천히 풀어주는 듯했다. 처음으로 완성한 작은 꽃병을 품에 안았을 때 나는 마치 갓 태어난 아이를 아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것은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값진 나 촉자 스스로의 노력과 정성으로 빚어낸 세상 단 하나뿐인 작품이었다.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이전에는 아들 진호와 손주, 민재의 안녕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기쁨이었다. 그들의 미소 한 번이면 내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삐뚤빼뚤한 내 글씨와 투박한 도자기에서도 나는 온전한 행복과 자부심을 느꼈다. 인숙 씨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전통 찻집에서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텃밭 가꾸기에도 참여해 상추와 고추를 심고 돌보면서 흙냄새를 맡았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깨달았다. 어쩌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잊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내 안에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었다. 아들을 위한 삶이 아름다운 희생이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개척해야 할 때라는 깨달음이 내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던 그 즈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내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를 울렸다. 발신자는 진호였다. 한동안 끊겼던 서울에서의 일상이 다시 불현듯 찾아온 듯한 기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불안정했다. 엄마, 민재가 열이 너무 심해요. 어젯밤부터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서 병원에도 다녀왔는데 수연이가 밤새 간호하느라 너무 지쳤어요. 엄마가 좀 와주실 수 없을까요? 민재가 아프다는 말에 내 마음은 다시 철렁했다. 며칠 전 새로 돋아나던 희망의 싹들이 일순간 시들어버리는 듯했다. 갈등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무심한 태도가 남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막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아픈 손자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조그맣고 여린 민재가 열에 시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내 안에 굳게 닫았던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 같았다. 아니다. 이번만은 괜찮다. 손자만 잠시 보고 오자. 스스로를 설득하며 나는 다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익숙하지만 이제는 왠지 모르게 낯선 새벽 첫째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전주의 고요한 풍경이 멀어져 갔다. 한복집의 미싱소리, 문화센터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흙을 만지던 손끝의 감촉이 마치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서울로 향하는 동안 내내 마음속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민재를 볼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또다시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호가 문자로 보내준 번호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듯 낯선 정적이 흘렀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작은 방에서 인기척이 들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새빨개진 얼굴로 땀을 흘리며 잠들어 있는 민재가 보였다. 그 옆에는 지친 듯 잠든 수연이 있었다. 민재의 작은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뜨거웠다. 잠시 망설이다.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마를 짚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민재의 몸을 닦아주고 식어버린 죽을 데워 옆에 두었다. 곤히 잠든 민재의 얼굴을 바라보니 지난 모든 상처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오직 이 아이 때문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민재의 곁을 지켰다. 열이 내렸다, 올랐다 반복했고 나는 밤낮으로 민재의 몸을 살피고 간호했다. 민재가 기침을 할 때마다 내 가슴이 시큰거렸고 맑은 눈망울로 할머니 하고 부를 때마다 세상 모든 고통이 잊혔다. 진호는 퇴근 후 잠깐씩 들러 민재의 상태를 묻거나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했지만 나와의 대화는 늘 최소한이었다. 수연은 내가 있는 동안 내내 조심스러운 듯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편함은 감출 수 없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민재의 열이 한풀 꺾이고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조용히 작은 방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안방에서 진호와 수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조용하고 늦은 밤 공기를 타고 그들의 대화가 또렷하게 귓가에 박혔다. 엄마는 언제까지 계실 거래? 민재도 이제 많이 나았는데 수연의 목소리였다. 피곤함과 함께 짜증 섞인 기색이 역력했다. 글쎄,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민재 아픈데 그렇게 정성껏 돌봐주시는데. 진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주저하고 난감해 보였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오랫동안 계시면 우리도 불편하잖아. 엄마가 전처럼 불쑥 찾아오시지 않아서 좋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불안해. 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편함이고 불안감이라는 사실이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엄마한테 대놓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휴, 난 모르겠다. 진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 한숨 속에는 나를 향한 걱정이나 미안함보다는 그저 귀찮고 난처하다는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내가 온몸을 바쳐 사랑하고 지켜왔던 아들과 며느리였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들이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내 모든 세상이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민재를 간호하며 잠시나마 느꼈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차가운 현실이 나를 감쌌다. 아들이 아프다고 달려온 나였는데 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편한 짐일 뿐이었다. 목구멍이 메이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번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져 내리는 대신 내 안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내게 더 이상 깊은 상처를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불편함이 나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다.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다. 다시 한번 예전의 나로 돌아가 그들의 삶 속에서 희미하게 존재하며 상처받는 삶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온전히 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뒤척이던 나는 마침내 단단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서 벗어나 나의 삶을 찾아 떠나야만 했다. 그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오롯이 나 최옥자로서. 결심이 선 그날 나는 낡은 한복집 문에 자물쇠를 걸었다. 서울로 향하던 발걸음은 더 이상 없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한 길이었다. 정든 전주를 떠나 비로소 자유를 찾아 나선 나의 목적지는 바람과 파도 소리가 가득한 제주였다. 짐이라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재봉틀이 전부였다. 백고동 소리가 울리며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벗겨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짙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고 갈매기 떼가 유유히 선박을 따라 날았다.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내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는 음악처럼 들렸다.
제주항에 발을 디딘 순간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바다 내음과 따스한 햇살은 서울에서의 차가운 기억들을 잊게 해주었다. 이곳의 공기는 전주의 그것과는 또 달랐다. 억압받던 마음이 활짝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길게 피어난 이름 모를 야생화들은 소박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래, 나도 저 꽃들처럼 이곳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거야.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나 초억자를 위한 시간이었다.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나는 올레길 근처의 작고 아담한 돌집을 빌렸다.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과 마당의 동백나무 한 그루가 정겹게 느껴졌다. 텅 빈 방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막연한 두려움이 교차했다. 이곳은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었다. 비록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길이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과 손주에 대한 미련과 아릿한 슬픔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들었다. 나를 옥죄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진 듯했다. 제주에서의 삶은 전주와는 사뭇 달랐다. 익숙했던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리 대신 이곳은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처음에는 낯선 제주 방언과 느릿느릿한 사람들의 움직임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젠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바다를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나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다.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은 때로 깊은 밤 나를 찾아와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조차 오롯이 나만의 것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이다. 매일 아침 마을 어귀의 작은 가게에서 갓 구운 빵과 우유를 사오고 오전에 작은 마당을 정리하거나 해변을 따라 산책했다. 오후에는 작은 찻집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곤 했다. 제주 사람들은 억세 보이지만 속정이 깊었다. 내가 길을 헤맬 때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고 시장에서는 덤으로 채소를 더 넣어주기도 했다. 그들의 소박한 친절은 메마른 내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마당의 동백나무를 보았다. 붉은 꽃봉고리가 맺히고 지는 것을 보면서 내 삶도 그렇게 피고 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바닷가를 거닐며 이름 모를 해초와 조개 껍데기를 줍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이전에는 그저 지나쳤을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에도 이제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제주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이곳의 풍경과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다. 매일 저녁 작은 돌집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일기를 썼다. 내 이름을 쓰고 내 생각을 적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했다. 촉자, 너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며 나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는 연습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돌집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나는 문득 비어있는 손을 보았다. 전주에서 붓을 잡고 흙을 만지며 느꼈던 창조의 기쁨이 잊히지 않았다. 제주의 특별한 재료들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열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섬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심 끝에 나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장터를 찾아갔다. 할망들이 직접 캔 나물과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이 즐비한 활기 넘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한쪽 구석,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을 진열해 놓은 작은 좌판을 발견했다. 예쁜 색색의 비누와 은은한 향이 나는 초, 그리고 드라이 플라워로 장식된 액자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좌판 뒤에는 나보다 서너 살쯤 어려 보이는 서글서글한 눈매의 여인이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님,
구경하고 가세요. 직접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주의 따스한 햇살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가 만든 라벤더 비누를 집어들었다. 향긋한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참 곱네요.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원래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너무 지쳐서 제주로 내려왔어요. 혼자 이렇게 소일거리 삼아 만들었는데 어머님 보시니 반갑네요. 그녀는 자신이 민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미니 씨는 제주에 내려와 외로웠던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만든 공예품에 담긴 작은 희망들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내 이야기 같았다. 나도 모르게 전주에서의 문화센터 경험과 한복 바느질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어머님, 손재주라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같이 해봐요, 우리. 하며 눈을 반짝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메마른 가슴에 오랜만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며칠 후 미니 씨의 제안으로 우리는 의기투합했다. 미니 씨가 살던 돌집 마당 한쪽, 비어있던 작은 창고를 개조해 공방을 열기로 했다. 낡은 문을 고치고 허물어진 벽을 새로 칠하고 빛바랜 간판을 달았다. 공방의 이름은 바다 향기 공방. 제주의 바다처럼 푸르고 깊은 향기를 담아내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우리의 공방은 매일 활기가 넘쳤다. 나는 오랜 세월 한복을 만들며 익힌 섬세한 손재주와 꼼꼼함으로 비누의 모양을 다듬고 최예쁜 장식을 더했다. 미니 씨는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홍보를 도맡았다. 그녀는 나에게 옥자 언니라고 부르며 격에 없이 다가왔다. 우리는 함께 제주 앞바다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로 장식품을 만들고 한라산 중턱에서 피어나는 야생화를 말려 작품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제주 감귤 껍질로 만든 천연 비누는 피부에 좋다고 소문이나 금세 인기 상품이 되었다. 나는 직접 빻은 녹차가루와 화산송이를 넣어 숙성 비누를 만들었고, 미니 씨는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 향초를 만들었다. 공방 문을 열고 향기로운 작업실에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워졌다. 전주 한복집 미싱 앞에서 느꼈던 고단함 대신 이곳에서는 만들고 또 만들어도 에너지가 샘솟는 듯했다. 손님들이 우리가 만든 작품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정말 예쁘네요. 선물용으로 최고예요. 하고 칭찬할 때마다 나는 잊고 지냈던 자부심과 뿌듯함을 다시 느꼈다. 이 모든 것은 오롯이 나 초학자의 노력과 정성으로 빚어낸 결실이었다. 누구를 위한 희생도 누구의 인정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창조의 기쁨이었다. 미니 씨와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둘이서 오손도손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내게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 그리고 손주 민재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게 조언 대신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었다. 언니는 정말 멋진 엄마였어요. 이제 언니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나의 제주에서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미니 씨와의 동업은 내게 새로운 친구를, 그리고 잃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다. 작은 공방에서 나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행복과 만족감을 찾았다. 향긋한 재료들을 만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며 나는 비로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우고 있었다. 척박했던 마음속 땅에 다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역경 속에서 피어난 이 작은 꽃은 내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공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고 설레었다. 이곳에서 나는 나 촉자의 진정한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공방에서 미니 씨와 함께 제주 바다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로 작은 장식품을 만들며 웃음꽃을 피우던 중이었다. 향긋한 비누 재료, 냄새와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작업실의 평화를 익숙한 벨소리가 깨뜨렸다.
화면에 뜬 아들 진호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잠시 덜컥 내려앉았다. 막 떠오른 새싹처럼 조심스럽게 키워온 이 평화가 혹시 다시 흔들리게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짧은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진호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이미 여러 번의 상처를 통해 단련된 단단함이 내 안에 자리 잡은 듯 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요즘 소식이 좀 들려와서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탐색하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전주에 계신 이모님들이 그러시던데 엄마가 제주로 내려가서 공방 같은 걸 시작하셨다고요? 미니 씨라는 분이랑요? 정말이에요? 그의 질문은 마치 내가 평생 그의 엄마로서 정해진 틀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그들의 기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듯한 은근한 압박처럼 들렸다. 내가 그들의 통제 아래 있어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듯한 태도였다. 미니 씨랑 같이 작은 공방을 열었단다. 바다향기 공방이라고. 나는 애써 태연하게,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향초도 만들고 천연 비누도 만들고 제주 감귤로 비누도 만들어 팔고 있어. 전주에서 배운 도예랑 한복 바느질 솜씨가 여기 와서 이렇게 쓰이게 되네. 나는 일부러 활기찬 어조로 나의 새로운 삶을 설명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수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들려왔다. 여보, 뭐예요? 또 시어머니 얘기예요. 이제 좀 편해지려나 했더니 저번처럼 또 무슨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애들 학교 문제나 신경 쓰시지? 비록 낮게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불편함과 불만, 그리고 내가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처럼 취급하는 태도는 내 귓가에 칼날처럼 박혔다. 내가 제주에 와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일을 벌이는 것으로 치부되는구나. 아직도 나는 그들에게 짐인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스쳤다. 내 마음속 한 구석이 다시 한번 싸늘해졌다. 찌릿한 아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은 아니었다. 그들의 불편함과 불만이 이제는 오히려 내 안에 단단한 각오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내 삶을 희생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진호야, 나는 조금 더 단호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네 아내 말대로 무슨 일을 벌인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야.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여기서 엄마는 초역자로서 참 행복하단다. 진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마 수연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의 침묵은 그가 여전히 아내와 나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네, 엄마. 알겠어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고 이내 체념한 듯했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는 여기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염려 놓으렴. 나는 일부러 더 화나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했다. 수연에게도 들으라는 듯이. 나의 행복이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간섭을 허락하지 않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라 믿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아릿한 상처의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와 해방감이 밀려왔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오롯이 나 최옥자의 삶을 살아갈 용기가 내 안에 단단히 뿌리내린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나는 지금 이 순간 제주의 따스한 햇살 아래 진정한 나 자신으로 온전한 척자로 서 있었다. 다시 손을 움직여 조개 껍데기를 다듬으며 나는 내 삶의 새로운 장이 비로소 완전히 열렸음을 확신했다. 그 전화가 걸려온 지 얼마나 지났을까. 공방은 제법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미니 씨와 나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익숙한 바다 내음 속에서 마음은 점차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공방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아들 진호였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손에 들고 있던 조개 껍데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어미를 향한 반가움보다는 어딘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엄마,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진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공방 안의 아기자기한 작품들과 활짝 피어있는 드라이플라워, 그리고 나란히 앉아 작업 중인 미니 씨에게로 향했다. 처음 보는 엄마의 새로운 공간이 낯선 듯 그는 연신주의를 두리번거렸다. 나는 차분하게 그를 맞았다. 갑자기 웬일이니? 민재는 잘 지내고? 내 마음은 그새 벌써 손주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네, 민재도 수연이도 잘 지내요. 엄마 보고 싶다고 늘 노래를 부르는데 이번에 회사 일 때문에 제주 출장이 잡혀서 겸사겸사 들렀어요. 진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행복한지, 혹은 여전히 그들을 미련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가 건넨 따뜻한 대추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여기 계시면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그들의 곁을 떠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어딘가 잘못된 일이라도 되는 양. 나는 잠시 미소 지었다. 그래, 많이 달라졌지.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보려 하는 거니까.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으면 됐지. 안 그러니? 내 말에는 부드러움 속에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진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다. 그의 시선이 공방 한쪽에 걸린 나의 한복 작품에 머물렀다. 내가 만들었던 화려한 한복들이 이곳 제주 바다의 색을 닮은 비누와 향초들 옆에 놓여있는 모습은 그에게도 낯설었을 것이다. 점심을 함께하며 진호는 민재 이야기를 많이 했다. 민재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자꾸 물어봐요. 할머니 비누는 언제 또 만들어주냐고 조르고요. 제가 엄마랑 통화할 때 옆에서 들었더니 할머니 잘 지내? 보고 싶어 하고 소리치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의 말 속에는 진심으로 민재를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을 건드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듯했다. 물론 민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따금씩 밤이면 민재의 작은 얼굴이 아른거려 잠 못 이룰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재가 잘 지내면 됐지. 뭐. 엄마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진호는 한숨을 쉬며 결국 본론을 꺼냈다. 사실 수연이가 엄마 걱정을 많이 해요. 갑자기 전주도 떠나시고 제주까지 내려오셔서 이런 일 시작하시는 거 보면서 혹시라도 힘들어 하실까 봐요. 걱정. 그 단어에 내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내가 힘들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겠지. 나는 진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수연이가 걱정한다고? 지난번 전화 너머로 들리던 말들이 걱정하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던데. 또 무슨 일을 벌이냐고 하던데 그게 걱정이니?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진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수연이도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해서. 솔직히 엄마가 제주에 오셔서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시는 걸 보니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저희한테 화가 나셔서 이러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나 봐요. 그의 말은 내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다. 내가 그들을 위해 살던 과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은 마치 그들에 대한 복수라도 되는 양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다. 진호야, 엄마는 너희에게 화가 나서 여기 온 게 아니란다. 그저 나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나를 위해 살아보기로 결심한 것뿐이야. 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어.
네가 좋은 집에서 좋은 아내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으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나는 언제부턴가 짐이 되었고 너희의 일상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더구나. 내가 이대로 너희 곁에 남아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단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나는 어쩌면 그의 안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정심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엄마는 여기 제주에서 나 초옥자로서 살아가고 싶어. 미니 씨와 함께 공방을 키우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게 내가 찾은 행복이야. 너희도 나를 이해해주고 엄마의 행복을 응원해줬으면 좋겠구나. 내 말에 진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어딘가 체념한 듯한 빛이 스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예전처럼 그들의 삶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엄마 뜻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다. 진호가 돌아간 뒤 공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다시 조개 껍데기를 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진호의 방문은 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결코 나를 흔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불편함과 나의 확고한 결심이 한층 더 뚜렷해진 계기가 되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기대와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듯했다. 제주의 바람은 여전히 따스했고 파도 소리는 변함없이 평화로웠다. 나는 이 바다처럼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나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었다. 제주에서의 삶은 한없이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었다. 진호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후 나는 어쩌면 이것이 그들과 나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 최옥자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미니 씨는 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언니가 편한 대로 하세요. 분명 언니의 진심이 통할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지지는 내게 큰 용기가 되었다. 전주로 향하던 새벽 첫 차와는 달리 제주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의 내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더 이상 기대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내 삶의 한 장을 온전히 마무리 짓고 싶다는 강한 의지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해 진우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나기로 했다. 수연도 함께였다. 낯선 서울의 한 식당에 앉아 나는 그들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진호와 수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교차했다. 더 이상 그들의 작은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담담하게 그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엄마, 갑자기 서울까지 오셔서 무슨 일 있으세요? 진호는 걱정스러운 듯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듯 물었다. 수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온 건 아니란다. 그저 너희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원하는 것도 뭘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진호와 수연은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어색함과 긴장감이 맴도는 것을 느꼈다. 내가 젊어서 홀로 진호를 키웠을 때 내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진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단다. 남편 없이 홀로 힘들게 살았지만 너희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일한 혈육인 진호를 보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지. 전주 한옥마을에 한복집을 열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모은 돈으로 서울의 너희 아파트도 사줬어. 네가 수연이를 만나 결혼하고
민재가 태어났을 때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늘 서울로 달려와 너희를 돕고 민재를 돌봤던 거야.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내 목소리가 잠시 멈추자 진호가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너희 집 비밀번호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수연이가 나에게 미리 전화하고 오라고 했을 때,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친 모든 희생이 너희에게는 그저 불편한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아팠어. 특히 민재가 아파서 너희 집에 갔을 때 너희 둘이 나누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더 이상 너희 곁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단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였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지. 내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수연의 얼굴에서는 조금씩 굳어있던 표정이 풀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가의 물기가 어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전주를 떠나 제주로 갔단다. 나 초옥자를 위해 살고 싶어서. 미니 씨와 함께 공방을 열고 바다를 보고 흙을 만지면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화롭단다. 내가 너희에게 화가 나서 제주로 간 것이 아니야. 그저 나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살기 위해 떠난 것뿐이야. 나는 진호와 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다만 너희가 엄마의 이런 삶을 존중해주고 엄마의 행복을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희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거야. 너희도 엄마의 삶을 이해해주고 이젠 엄마를 엄마가 아닌 척자라는 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구나. 내 이야기가 끝나자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저희만 생각하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너무 모질게 굴었어요. 어머님은 그저 저희를 사랑하셨던 건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직 그녀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그녀도 느낀 듯 천천히 손을 내렸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구나.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내 오랜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차갑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진호는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하며 말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뭘 하시든 다 괜찮아요. 제주에서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민재도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니 가끔이라도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는 진정한 이해와 응원이 담겨 있었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호의 말에 동의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도 더 이상 내게 죄책감으로 묶인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진호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품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엄마, 사랑해요. 그의 작은 속삭임에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엄마도 진호 사랑한다. 그리고 민재도 많이 사랑해. 수연은 내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나는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각자의 삶을 인정한다는 평화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들과의 대화는 내 오랜 상처를 완전히 봉합해 주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기대와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발걸음은 힘차고 당당했다. 제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이젠 나에게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의 진정한 삶은 이제부터였다. 제주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낯설었던 바다 내음은 이제 포근한 집의 향기처럼 나를 감쌌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깊게 들이마신 제주의 공기는 서울에서의 모든 무거웠던 감정들을 씻어내리는 듯했다. 더 이상 초조함이나 불안감은 없었다. 그저 내 마음이 놓인 곳,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고 싶은 이 푸른 섬에 돌아왔다는 안도감만이 가득했다. 올레길 근처의 작은 돌집으로 돌아와 마당의 동백나무를 바라보자 붉은 꽃봉고리가 마치 나를 환영하듯 바람에 살랑거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다향기 공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라벤더 향과 비누 재료의 은은한 내음이 나를 방했다. 미니 씨는 이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언니, 잘 다녀오셨어요? 표정이 아주 홀가분해 보이네요. 그녀의 환한 미소와 격에 없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했다. 우리는 다시 함께 앉아 조개 껍데기를 다듬고 향긋한 재료들을 섞어 비누를 만들었다. 이제는 능숙해진 내 손놀림 속에서 투박한 비누들이 예술 작품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언제나 내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손님들이 우리가 만든 작품을 보며 감탄할 때마다 나는 과거 한복을 만들며 느꼈던 장인의 자부심을 다시금 느꼈다. 이 모든 것은 나 촉자만의 노력과 열정으로 빚어낸 결과였고 그 누구의 인정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공방일이 안정되면서 나는 마을의 여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제주 사투리 강좌를 들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제주어 문장들이 이제는 귀에 익숙해졌고 구수한 사투리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 행복했다. 해녀 할망들이 직접 따온 싱싱한 해산물로 함께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밭에서 키운 감자와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정을 쌓았다. 시장 상인들은 내가 만든 천연 비누를 자신의 가게에 놓아 팔아주기도 하며 옥자 언니 비누는 없어서 못 팔아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곳에서 나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척자라는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당당히 서 있었다. 새로운 인연들은 내 삶에 따뜻한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외로웠던 밤들은 이제 친구들과의 수다와 웃음으로 채워졌고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공방 문을 닫고 돌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아들 진호라는 이름에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는 더 이상 심장이 덜컥 내려앉거나 불안에 떨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편안함이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진호의 따뜻한 글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제주에는 잘 도착하셨어요. 지난번 서울에서 엄마랑 대화하고 나서 저희 부부가 엄마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저희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민재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 비누는 언제 또 만들어주냐고 자꾸 조르네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는 뭐든 좋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제주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찾아뵈러 가도 될까요? 메시지를 읽는 동안 내 눈가에는 잔잔한 물기가 어렸다. 슬픔이나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혔던 아들의 마음이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민재가 나를 그리워한다는 말에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응, 엄마는 제주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민재도 잘 지낸다니 다행이구나. 엄마도 민재 보고 싶네. 너희도 수연이랑 민재랑 건강하게 잘 지내렴. 언제든 찾아와도 좋다. 엄마는 여기서 너희의 행복을 빌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평화로웠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내 마음속 오랜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 자리에 따뜻하고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오롯이나 초옥자로서 제주 바다처럼 깊고 푸른 평화 속에 잠겨 있었다. 그렇게 제주의 시간은 흘렀다. 하루하루가 더 깊은 색으로 물들어갔고 나는 이 섬의 자연과 사람들과 더욱 단단하게 얽혀들었다. 바다향기 공방은 이제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었다. 미니 씨와 나는 아침 일찍 공방 문을 열고 갓 볶은 원두향과 비누의 은은한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손님들은 우리가 만든 제주 감귤 비누와 동백 향초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다. 이제는 전주 한복집에서 느꼈던 고단함 대신 순수한 창조의 기쁨과 보람만이 내 마음을 채웠다. 미니 씨는 든든한 동업자이자 세상 누구보다 내 편인 친구였다. 우리는 때로는 자매처럼 티격태격하다가도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래를 꿈꾸었다. 공방 밖에서도 나의 삶은 다채로웠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땅의 소중함을 배우고 올레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할망들과 구수한 제주 사투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녀 어머니들이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을 나눠 먹으며 제주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문화센터에서 함께 서예와 도예를 배웠던 전주의 인숙 씨에게서는 가끔 안부 전화가 왔다. 그녀는 나의 제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옥자 씨, 정말 멋진 도전을 하셨어요 라고 칭찬했다. 그런 격려들이 내 삶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제주에서의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큰 축제가 열렸다. 제주 해녀 축제였다. 마을 광장에는 갖가지 음식과 특산물, 그리고 손수 만든 공예품을 파는 장터가 북적였다. 미니 씨와 나는 우리의 공방 이름을 걸고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좌판을 펼쳤다. 제주 감귤 비누, 동백꽃 향초, 조개껍데기 장식품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났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관광객들은 독특한 제주 감성을 담은 우리 작품들에 큰 관심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좌판에 몰려들어 작품들을 구경하고 감탄했다. 정성이 가득 느껴지네요. 이런 작품은 어디서도 못 봤어요. 쏟아지는 칭찬 속에서 나는 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다. 어미로서, 아내로서가 아닌 척자라는 이름으로 오롯이 나만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를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격이 차올랐다. 축제가 끝나고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를 미니 씨와 함께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처럼 내 삶도 이제야 비로소 찬란하게 피어나는 듯했다. 과거에는 오직 자식의 행복이 나의 전부라고 믿었다. 나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위한 희생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이해와 응원 덕분에 내 마음의 짐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내 삶의 일부이지만 내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며 나는 나 촉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따스한 햇살 아래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빛을 내며 찬란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다. 제주, 바로 나의 인생이었다.